さあ、ボア、タイのお土産を持ってきました。タイに行ってたのボア。そうです。なんでタイに行ってたの？仕事でちょっと。タイに仕事で行ってたの？はい。お土産どこ？あ、これ？あ、でほんまにあんたが買ってきたの？ほんまやで。まず浜田さんに、はいはい。これすごい有名なものなんですけど、どうですか？タイの有名なもの。ちょっと松本さんに似てるなと思って。それを見るなら俺にくれたらいいんだけど。あら、そっくりじゃん。僕今回ね、肺炎で熱40度ある時こんな感じでしたね。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속에서 분석한 일본 속의 한류의 축, K-팝이 정착한 과정과 K-팝과 J-팝으로 양분화되었던 시기와 현재 K-팝의 위상을 대화 형식으로 쓴 칼럼을 소개하고 그 칼럼의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류 분석은 모두가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일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대부분 내피셜로 칼럼을 쓴 것 뿐이어서 더 이상 한류에 관한 일본 분석은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번 칼럼은 그나마 객관적인 시각으로 K-팝의 분석을 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이 칼럼에 두 서술자가 나오는데 한 분은 치카하오루 1951년 도쿄 출생 뮤지션으로 최근에 생각히트 테마는 자니즈라는 책을 출간, 유튜브 도쿄올림픽 2020의 비공식 테마곡을 작곡한 인물이고, 다른 한 분은 김주민 교수로 1976년 한국 서울 출생으로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원 교수, 전공은 미디어 문화연구와 국제지역 문화연구, 저서로는 K-팝 심감각의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칼럼은 이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소녀시대, 동방신기, BTS, 일본의 K-팝의 역사를 만든 보아는 무엇이 특별했었을까? 한일에서 생겨 각각의 팝이 걸어온 길은 어디에서 교차되어 어디에서 결별했는지, J-팝과 K-팝의 20년을 뒤돌아보고 K-팝의 세계적인 히트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치카, 내가 처음 알게 된 한국인 가수는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예외 없이 똑같이 80년대 조용필이었습니다. 즉 엔카의 이미지였죠. 김, 오랫동안 계속된 한국 가수에 대한 그 인상을 쇄신한 것이 2001년 일본에서 데뷔한 보아, 여기에서 소위 일본에서 K-팝 역사의 첫 무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카, 그 이전부터 한국에는 현재의 K-팝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음악이 존재했나요? 김, 그럼요. 90년대 초반에 이미 힙합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치카, 그립군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랩 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 그들과 같은 래퍼였으니까요. 김, 90년대 후반이 되면 남성 5인조 H.O.T나 여성 3인조 SES 같은 그룹 아이돌이 첫 번째 세대가 등장합니다. 치카, 그 세대와 보아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김, 보아는 음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재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에이벡스가 협력하여 한일의 차이를 느끼게 하지 않는 어디에 내놓아도 통용되는 팝을 만들었습니다. 청취자들도 어느 나라 가수인지 얽매이지 않고 친근감을 가지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치카, 보아는 그 전략이 주요해서 스타가 되었지만 당시 일본에서 통용된 혼합된 어떤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예능인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며 현지화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어 가사의 CD를 제작, TV 출연 시에도 유창한 일본어를 선보였습니다. 치카, 생각해보면 일본의 젊은 층들도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었다는 거네요. 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속속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2005년에는 동방신기가 일본에 진출해 큰 인기를 얻었고 10년에는 소녀시대가 일본 데뷔를 했습니다. 치카, 소녀시대의 질을 처음 본 곳은 돈키호테의 전자제품 매장에 있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확 들었을 때 뭐야 이거 멋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보아의 시대와는 달랐어요. 본격적으로 J-팝에 K-팝이 쳐들어온 것을 확실히 저기부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낀 건가요? 치카, 세계 기준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면밀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 세계에서 말한다면 그 해의 큰 유행에서 가장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색상과 소재의 질감 같은 곳에서 새로움으로 어필합니다. 김, 그렇군요. 치카, 멜로디와 코드 진행만 가지고 보면 어쩌면 과거에 비슷한 것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했을 때 주위로 바라는 질감이 새로운 경우에 그것은 옛날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김, 즉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치카, 맞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하나 이전보다 좀 더 최신의 것을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한 한국인은 굉장히 센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 일본에서는 무엇이 새로운가, 새로운 것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오타쿠들이 이것은 1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라고 세세하게 지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융합해 어떻게라는 새로운 가치가 중시되기 때문이죠. 치카, 소녀시대의 어느 부분이 새로웠나 하면 구체적으로는 신디사이저 울림이라는 요소는 꿀꺽꿀꺽 관능적인 것으로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그건 명곡이구나 라고 생각이 아니라 확 귀에 들어가는 순간 멋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을 획득하기 위해 K-팝은 신디사이저 하나를 사용해도 엄청난 연구로 절차 탕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정해보면 오타쿠들의 취향만을 쫓아 만들고 있는 일본의 프로듀서와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음악계는 제대로 세계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김, 2009년에 본토에서 히트한 소녀시대나 카라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아이돌은 일본 아이돌에 가까운 귀여움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발표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화장도 댄스도 매우 대담한 모습입니다. 즉 아이돌이라는 것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의식과 젠더 감성의 변화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여성의 아이돌에 요구되는 것은 현재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치카, 귀여운이라는 표현은 이른바 놀이터 취미와는 다른 그래 하고 싶어지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매력으로 꼽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여자 아이돌을 보면 실제 나이보다 어른스럽지만 일본의 아이돌은 실제 나이보다 어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귀여움에 중점을 두는 타입의 일본 문화는 결국 세계에 전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김, 소녀시대가 일본 데뷔했을 무렵까지는 K-팝에게 시장의 정점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가 오리콘 선두를 획득하면 뉴스가 될 정도로. 그러나 이후 서양 음악계가 K-팝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적인 귀여운이라면 J-팝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나 그러나 K-팝은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치카,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린 것이군요. 김, 그래서 그 전후의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봐도 2009년의 지와 11년의 더 보이스는 확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비욘세 같은 여자 연예인의 모습에 익숙해진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치카, 힘을 자랑한다는 거군요. 그런 점에서 정말 한국과 일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 이 틈에 K-팝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단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되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데이트, 세계의 눈을 K-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치카,
그 곡의 조금 전쯤 나는 생각 히트란 책을 썼었죠. 만약 앞으로 미국 차트에서 아시아의 음악이 사카모토 큐의 스키야키의 1위가 나온다고 하면 절대 그것은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지만 강남스타일은 아쉽게도 빌보드 2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지금의 K-팝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김, 강남스타일이 유일하게 히트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치카, 그 현상은 저도 정말 신기했다 생각했습니다. 싸이라는 뮤지션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김, 01년 데뷔 이래 계속 선두를 달리고 온 예술가예요. 실제로 그야말로 강남에서 자라 미국에 유학하여 실시간으로 미국의 음악을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작곡에 능하고 큰 몸으로 표현하는 춤도 독특하고 능숙했고, 그리고 프로듀서에서의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치카, 제주꾼이네요. 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 맞게 그 당시 만들어진 유형의 K-팝과는 달리 일부러 수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치카, 국내 수요가 충분한 비즈니스가 성립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김, 강남스타일은 해외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국내용으로 만든 곡이었어요. 치카, 서울의 한 지역인 강남 지역 소재라니 지역색이 컸군요. 김, 강남스타일은 의외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의 재생 횟수 제한을 바꿔버릴 정도의 세계적인 메가히트였습니다. 다만 그 곡은 기존의 한국 가요와 서양 댄스 음악의 요소를 잘 조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보다 서양인이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쉬운 사운드와 리듬이 있었습니다. 치카, 확실히 그것은 한국산 음악이든 미국산 음악이든 저런 종류의 댄스 음악은 일본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죠. 김, 맞습니다. 일본인은 그 곡을 이해할 수 없었죠. 당시 정착하기 시작했다, K-팝은 이래야 한다라는 관념에서 강남스타일은 상당히 달랐으니까요. 원래 K-팝은 J-팝의 상대 개념으로 태어난 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K-팝은 이래야 한다라고 자신을 정의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냄새와 같은 것으로 외부에서 계속 규정됨으로써 K다움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히트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치카, 인정되었다? 김, K-팝은 이런 것이라는 규정 내용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카, 글로벌 관점에서 말하면 여기에서 K-팝의 정의가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그것은 몹시 알기 쉬운 이야기군요. 김, 역시 그곳에서 K-팝은 아이돌이라는 생각, 일본과 세계와 K-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차트 선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목표로 바뀌었으니까요. 치카, 구미에서 보면 K-팝은 아시아의 독특한 음악이 아니라 더 보편적인 팝이 되었군요. 김, 12년 이후 한일 관계는 겨울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K-팝의 인기를 위축시켰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미 일본의 젊은 팬은 유튜브 등을 통해 매스미디어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국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백 가압 전에 한국 가수가 출전할 것도 없고 TV에서 사라진 듯 하지만 빅뱅이나 동방신기의 일본 공연은 도쿄돔 등의 거대한 경기장을 쉽게 채워버렸습니다. 치카, 그런 것 같네요. 김, 트와이스와 BTS를 중심으로 17년부터 시작되는 K-팝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탈언론의 경향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주어진 것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의 것이 되었습니다. 치카, K-팝 아이돌을 목표로 서울에 갈 젊은이들이 급증한 것도 이 무렵이었군요. 18년 BTS 앨범이 미국 빌보드에서 선두를 획득. 그들은 K-팝 역사에서 엄청난 존재가 되었군요. 이 칼럼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옛날 보아짱은 보통 아름다운 가수로 노래도 잘해서 자연스럽게 팬이 됐어. 그녀는 실력으로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물론 보아가 K-팝의 원조일 것이다. 보아가 나올 때까지 한국 가수라든지 아이돌이란 본 적이 없었지. 정말 귀엽고 노래도 댄스도 능숙했었다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옛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는 K-팝 가수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우연히 일본에서 팔린 가수가 한국인이었다라고 할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K-POP 가수들과 좋은 의미에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목소리가 매력적이고 한국의 노래도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기 때문에 꼭 들어봐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K-POP이 없을 때 거친 표현이지만 일본의 노래 하나로 평정하러 왔다 같은 것이군요. 그리고 훌륭하게 해냈죠. 그것은 실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좋아합니다. 보아짱과 동방신기 시절은 제대로 일본어 수업도 하지 않고 일본 활동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력이 대단했습니다. 보아는 처음부터 일본어가 유창했고 활동도 일본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당시 에이벡스 쪽이 기업 간의 힘 관계에서 강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SM 쪽이 시가총액에서 에이벡스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아가 있었기에 동방신기나 빅뱅, 소녀시대, 나아가 BTS까지 일본의 한국의 음악이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옛날 동방신기 멤버가 보아 덕분이라고 말했었죠. 지금의 K-POP이 세계적으로 듣게 되고 있는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일본 연예인도 전 세계에 듣게 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당시 보아나 동방신기는 J-POP이라고 생각했다. 동방신기가 팔릴 무렵 유튜브가 침투하여 지금에 이른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귀엽고 음감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노래와 춤이 뛰어나게 좋았다. 댄스도 발라드도 좋았다. 역시 가창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아도 동방신기도 본인들의 노력이 대단했다. 일본인보다 일본 문화를 공부하고 일본어를 말하고 일본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는 어느 것을 보아도 실력이 대단하지만 지금의 아티스트들은 일본에서 내면 팔리는 거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일본인 스스로가 쓴 칼럼이 아니라 한국인 교수와 함께 한 칼럼이라 지금까지 일본에서 내놓은 엉터리 K-POP의 성공 요인들보단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한 내용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아나 동방신기의 일본에서의 존재감은 아직도 강렬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보아가 신곡을 내며 활동을 시작해서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아직도 그 실력은 어딜 가지 않았더군요. BTS 앞에 털을 닦아놓았던 선배 K-POP 가수들의 업적도 잊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